안녕하세요. 서머피처 사이언티픽의 박근준입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발견되었던 최초 보고와 그 다음에 한국에서 최초 발견 그리고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일 기준의 코로나19 현황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곳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확진자가 3억 8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 세계 백신 접종은 99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89만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1918년 스페인 독감의 사망자 67만 5천 명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가 되고요. 영국의 사망자도 이미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른쪽 위에 이 빨간색은 확진자 수의 그래프입니다. 알파나 델타 때와 비교해서 그 몇 배나 되는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폭증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오미크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하나 다행스러운 점은 이 두 번째 그래프는 사망자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알파나 델타 때와 같이 크게 폭증하지는 않은 걸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오미크론은 굉장히 감염은 잘 되지만 사망자까지 그렇게 확 폭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장 유전체, 우리가 홀 지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서열 보고는 NCBI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2020년 1월 13일 중국 과학자들이 우한 수산시장 폐렴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이 전체 유전 정보 서열을 인터넷에서 공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3473번까지 여기 확대된 걸 보시면 알 수 있는데 ATGC 네 종류의 DNA 염기 서열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 3만 개 정도의 이렇게 DNA 염기 서열이 암호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21,563번부터 25,384번까지의 염기 서열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설계도가 되는 S 유전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S 유전자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mRNA 백신을 설계하기도 했고요. 또 이 S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아미노산 서열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변이 바이러스 판독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알파, 델타, 오미크론과 같은 주요 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S 유전자의 아미노산의 돌연 변이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가지고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일 경우에는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아미노산 돌연 변이가 있게 되면은 델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0개 넘는 아미노산 돌연 변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오미크론의 경우 굉장히 돌연 변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델타까지만 해도 한 10개 정도의 돌연 변이가 있었는데 오미크론에서는 30개가 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미크론 변이가 알파, 베타, 델타 그 어느 것과도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아미노산 돌연 변이의 경우에는 같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잘 보시면은 델타에서 진화돼서 오미크론이 된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델타에 있는 이 10개 정도의 돌연 변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여러 돌연 변이가 생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오미크론은 알파, 델타, 베타와 상관없이 따로 다른 경로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과학자들에게 발견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체 홀지놈 시퀀싱을 해서 전장 유전시 정보를 질세이드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기준으로 이미 775만 개 이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체 유전 정보가 이렇게 등록이 됐고요. 여기 가장 왼쪽부터 시작해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지놈 서열이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진화가 되면서 여러 바이러스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즈음에는 이렇게 델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12월 즈음부터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 대부분 델타였던 것이 지금은 오미크론이 더 많아진 상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발견과 그 보고에 관련된 것을 약간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에 있는 보츠와나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최초로 특이한 바이러스 변이가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계속해서 이 특이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었고 이게 거의 대부분 델타였었는데 델타를 뛰어넘는 전파력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WHO에 보고를 했고요. WHO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려해야 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려 변이 VOC로 분류하고 오미크론이라는 이름도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신속하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각각의 나라에 얼마나 지금 들어와 있고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와 정보 수집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아공에서 최초의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됐고요. 또 마침 남아공에서 이 최초의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했을 때 사용했었던 차세대 시퀀서가 저희 서머피처의 아이언 트렌트 차세대 시퀀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트렌트 차세대 시퀀서를 발명했었던 사람이 조나단 로스버그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트위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내 발명품이 오미크론을 발견했다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아공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남아공의 스텔런보스 대학교의 이 툴리오 데 올리베이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이언월드 2021이라는 서머피셔에서 주최하는 아이언 트렌트 차세대 시퀀서의 글로벌 워크샵 같은 게 있는데요. 그 행사에서 발표자의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우연히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아직 본인의 미래를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오미크론 발견 전에 온화한 모습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주제는 뭐였었냐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7개의 바이러스 지놈 시퀀싱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많이 더군다나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 정보까지 분석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또 사라지는지를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이 가장 오른쪽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녹색이죠. 이게 델타 변이입니다. 즉 대부분 델타 변이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굴을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SBS의 인터뷰에도 이분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오미크론을 첫 규명한 박사님 중에 한 분이 되는 거고요. 네이처에서는 올해 10대 과학자로 선정되기도 했었고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오미크론이 되면서 증세가 좀 약해진 걸로 보이고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가 남아공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20%대로 낮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나라는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된 사람이 70%가 넘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미크론 증세가 가벼워 보일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에 일부러 걸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분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백신 접종을 이제 추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2021년 12월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아공에서 왼쪽 그래프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7일 평균으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두색이 남아공입니다. 즉 델타 때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었다가 다행스럽게도 꺾이기 시작해서 내려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 파란색은 한국,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은 일본입니다. 아직 오미크론이 들어오기 전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사망자 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다행스러운 점은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델타 때와 같은 그런 사망자 폭증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약간 늘어나는 정도이긴 한데 따라서 오미크론이 기존 알파나 델타에 비해서 증세가 좀 약해 보이는 식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자, 실제 가장 최초로 시퀀싱을 했었던 곳은 또 남아공 안에서도 란셀 레버러토리즈의 닥터 앨리슨 그레스이고요. 이렇게 CNN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분이 서머피셔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서머피셔의 차세대 시퀀서인 아이언 트렌트 제넥서스 인터그레이티드 시퀀서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르스코브2를 24시간 이내에 전체 시퀀싱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빠르게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미크론 관련해 남아공 언론에도 이렇게 장비 사진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장비가 바로 아이언 트렌트의 제넥서스라는 차세대 시퀀서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오미크론 변이의 정보를 가지고 리얼타임 PCR이라고 현재 우리가 확진자를 검사할 때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금 더 간편한 신속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 PCR 시스템을 사용해서 또 택맨 사르스코브2 뮤테이션 패널이라는 시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오미크론 변이를 우리가 1차적으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키트도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이렇게 30개 정도의 아미노산 변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른 변이에는 없고 오미크론 변이에만 있는 변이 그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이 2개에 대해서는 리얼타임 PCR로도 금방 알아낼 수 있게끔 키트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39번의 아미노산이 G에서 D로 바뀌게 되면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39번의 아미노산이 G가 나왔는지 D가 나왔는지를 리얼타임 PCR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하나만 본 거니까 전체를 다 본 게 아니니까 오미크론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 샘플에서 만일 이 부분이 D가 나오게 된다면 오미크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 확인을 위한 미국의 코로나19 최전선, 이제 한 연구소가 CNN이라든가 CBS 같은 곳에 텔레비전 방송이 나온 걸 보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저기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장비들이 바로 리얼타임 PCR 장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했을 때 사용되었던 시스템과 시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언 엠페이식 사르스코브2 리서치 패널이라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런 튜브에 있는데요. 이 튜브에 담겨져 있는 시약을 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을 이렇게 아이언 트렌트 지인 스튜디오 S5 시스템이나 아니면 제넥서스라는 NGS 차세대 시퀀서 시스템을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남아공에서도 실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아까 사진에 나왔던 장비가 이 장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진 스튜디오 S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사용되고 있는 차세대 시퀀서 시스템이 되고요. 제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새로 등장한 차세대 시퀀서 시스템으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자동으로 간편하게 신속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시퀀싱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천광역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넥스 장비를 도입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NGS 장비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최종 결과의 하나로 예를 들면 이러한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생긴 돌연 변이가 전체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고요. 그거를 엑셀 파일에 옮겨서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체 염기 서열이 한 3만 개쯤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번에 분석한 샘플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체 3만 개쯤 되는 염기 서열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보여주는 그러한 분석 결과가 또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어떤 분석을 하냐면은 아까 이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최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서열입니다.
한 3만 개쯤 되는 염기 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새로 분석하는 샘플들에서도 이렇게 3만 개쯤 되는 염기 서열이 다 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컴퓨터에서 양쪽을 다 비교를 합니다. 전부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은 전부 찾아냅니다. 이게 돌연변이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S 유전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S 유전자에서 어떤 아미노산이 바뀌었는지를 쭉 리스트를 뽑아보게 되고요. 델타 변이일 경우에는 네, 이렇게 나옵니다. 한 10개 정도의 돌연변이가 나오게 되고 오미크론일 경우에는 네, 30개 정도의 돌연변이가 이렇게 쭉 S 유전자에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를 과학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업그레이드된 시약이 SARS-CoV-2 인사이트 리서치 어세이라고 해서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세이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고 더 빨리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22년 1월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가지고 추가로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까 보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쭉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분석 결과에서 어떤 변이인지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가 그냥 직접 나오게끔 소프트웨어도 또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자, 남아공에서 오미크론19 오미크론 변이 최초 발견 이렇게 이미 논문으로도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신속한 게놈 시퀀싱에서 아이언 트렌트 차세대 시퀀서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그때 당시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확인을 보기 위해서 요일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NGS 차세대 시퀀서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신속 검사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리얼타임 PCR에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곧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은 아까 보신 것처럼 서머피셜에서 나와 있고 다른 회사에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며칠 뒤의 뉴스에서는 국내 오미크론 첫 의심 사례로 4명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NGS 시스템으로 시퀀싱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밤늦게 결과가 나온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이언 트렌트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뒷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보셨었죠. 인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넥서스 아이언 트렌트 시퀀서를 써서 더 빨리 국내 최초로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했었다는 게 이제 뒷이야기 뉴스가 따로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체코에서도 최초의 오미크론 변이 확인을 여행자에게서 최초로 확인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언 트렌트 제넥서스라는 시퀀서를 써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 확인을 위한 미국의 코로나19 최전선 주 많이 나오는 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 인터뷰 내용 같은 걸 보시면 뒤에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렸던 NGS 장비라든가 생거 시퀀서, 리얼타임 PCR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하나 뒷이야기를 보여드리자면은 이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돌연변이가 많으면서 기존의 NGS 시약으로도 시퀀싱이 좀 안 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쟁사에서 시퀀싱이 안 되고 이제 데이터가 뭐라고 할까요? 중간중간 꽝이 나는 그런 부분이 속출했었던 오미크론 변이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서머피샤의 아이언 트렌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은 퍼센트로 꽝이 났다고 할까 이제 읽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의 NGS 시스템보다는 굉장히 오미크론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S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요. 그 S유전자의 돌연변이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쪽 NGS에서는 노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콜 퍼센트를 지금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쟁사의 이런 황토색이나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아이언 트렌트의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비들보다는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게 오미크론 S 유전자 변이 분석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오하이오주에서도 오미크론 탐색을 위해서 시퀀싱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해서 12월 2일에 ABC 뉴스에 나왔었고요.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장비들이 아까 보신 아이언 트렌트 차세대 시퀀서 시스템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12월 11일에는 이 과학자들이 오하이오주 최초의 코비드-19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했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사용했었던 아이언 트렌트 차세대 시퀀서에서 사용한 반도체 칩 같은 것들이 이렇게 로이터 통신 같은 뉴스에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을 하는 연구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리얼타임 PCR이라든가 차세대 시퀀서 시스템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게 계속 뉴스 같은 데에 나왔었습니다. 네, 연말연시 오미크론 추적을 위해서 더 바빠졌다는 연구실들이 바빠졌다는 또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의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언 트렌트 차세대 시퀀서 시스템을 사용해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기존에 물론 차세대 시퀀서를 많이 사용하라고 계셨었는데요. 추가로 또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언 트렌트 제넥서스도 도입을 해서 활용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지역별로 5개의 권역별 질병 대응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권역별 질병 대응 센터에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이언 트렌트의 차세대 시퀀서가 도입이 되어서 지금 작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자의 검체를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독일의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교의 사례인데요. 1월 18일 뉴스입니다. 아이언 트렌트 NGS 시스템을 사용해서 11월 22일에 프랑크푸르트 공항 하수에 이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게 이렇게 또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환경 샘플, 특히 하수 샘플에 대해서 병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조기 경보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7일 평균의 확진자 수 그래프는 왼쪽이고요. 사망자 수 그래프는 오른쪽입니다. 보시면은 남아공은 꺾어져서 내려오고 있었죠.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직 끝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확진자가 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증가하는 중이고,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 2월 3일 기준으로 94,9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조금 늦게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점차로 마찬가지로 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일본과 한국에서 언제 이 확진자 증가가 꺾어질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망자 수 그래프입니다. 델타만큼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역시 약간의 사망자가 증가한 것을 남아공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미크론이 좀 약하다고 해서 방심을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한국과 일본에서 얼만큼 사망자 수를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022년 2월 시점 2월 정도에서 2월 3월에서 결국 우린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또는 확진자와 함께 아무래도 밀접적 접촉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 학교나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트의 격리자가 생길 가능성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2020년 시작이 되면서부터요. 이런 식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났었고요. 대체적으로 코로나19를 감기라든가 독감과 비슷한 식으로 대처를 해봤었던
방역 시스템을 가동시켰던 스웨덴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의 핀란드나 노르웨이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쪽에 일본과 한국, 타이완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사망자 수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뉴질랜드나 타이완 정도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사망자 수가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원래는 더 낮았었는데 안타깝게도 2021년 12월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금은 타이완과 벌어지고 일본과 비슷한 정도로 좀 늘어난 상황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코로나19 2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 한국은 그래도 우리끼리 서로 잘 버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에게 박수와 격려를 한번 보내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22년에서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